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군무원 시험이 지난 7월 13일 날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군무원 국업 통신공학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 강의와 출제 경향, 난이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통신공학에 대한 난이도와 출제 경향 그리고 총평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라갔다고 보는데 중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0.7 난이도입니다. 자, 이게 왜 난이도가 올라갔느냐 하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을 보게 되면은 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출제가 됐다. 골고루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총평을 드리면은 아주 잘 출제되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나와야 될 문제, 나와야 될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를 골고루 다루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좀 보시겠고, 두 번째, 그냥 단순 암기 문제가 없었다. 단순 암기 문제가 주로 거의 없었다. 딱 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중 컨볼루션 코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단순 암기 문제들이 예전에는 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단순 암기 문제를 많이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원리 문제와 그 다음에 개념 문제를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풀 수가 없습니다. 수험생들 중에 그냥 단순하게 달달달 외워서 이렇게 도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이번 연도에 많이 실패를 했을 겁니다. 차분하게 원리와 통신의 원리와 개념 문제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어려웠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약간 계산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다. 계산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통신공학 하면은 그냥 단순 암기 위주로 이렇게 원리보다는 기출문제와 이렇게 막 문제를 가지고 달달 외우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변별력이 아주 우수하다. 변별력이 아주 우수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공부를 좀 차분하게 잘 정리한 학생과 그냥 벼락치기로 단순하게 공부한 학생들과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다. 자, 이런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예요. 변별력이 좋은 것은 문제를 출제를 잘했다. 그래서 제가 총평은 2024년도 문제는 아주 심도 있게 또 심혈을 기울여서 잘 출제되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난이도를 보게 되면은 상문제가 5문제 적정합니다. 예전에는 뭐 상문제가 너무 많거나 또 너무 적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5문제는 아주 잘 출제된 겁니다. 중문제가 11문제, 하문제가 9문제로서 이 비중, 상중하 요 비율도 아주 적절하게 잘 출제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통신공학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전체적인 출제 영역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노밋 시스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호 해석 부분에서 자, 우리가 펄스 파형의 직류 성분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풀이의 급수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풀이의 급수 이 부분이 출제가 두 문제가 되었고, 두 번째 영역은 아날로그 통신에서 지금 아날로그 통신에서 9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SSB 변조, 4번 문제는 FM 변조의 특성 OX 문제, 뭐 전형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면은 AM에서 DSB 변조 파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 6번 문제 PCM에서 나이키스트 샘플링 주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가 된 거죠. 그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요번에 좀 문제 약간 미스가, 자 16번 안테나 길이 계산하는 파장 문제, 란다는 F분의 C라는 공식이 있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 19번하고 중복 출제가 되었어요. 란다는 F분의 C. 16번하고 19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안테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통신에서 파장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16번은 안테나의 길이 계산할 때 파장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주파수를 알고 파장 계산하는 문제. 16번, 19번이 사실은 중복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번에 출제의 하나의 오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을 보면은 무선 통신 채널 환경에 대한 설명 OX 문제죠. 이것도 뭐 늘 나오는 문제고, 18번에 FDM의 채널 수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25번은 AM, FM 특성 비교. 이것도 뭐 자주 출제가 된 거죠.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영역은 디지털 통신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14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14문항. 좀 많이 출제가 됐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것이, 자, 우리가 신호, 그 다음에 아날로그 통신, 디지털 통신 되어 있는데, 점점 추세가 지금 우리 현 사회가 디지털 통신 시대이기 때문에 비중이 당연히 뭐 국가직, 지방직 할 거 없이 군무원도 지금 정신 차리고 오히려 현 시대에 맞추어서 잘 출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군무원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통신이 비중이 높았습니다. 점점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7번에 보면은 디지털 통신의 32진 QAM에 우리가 심벌 레이트를 비트 레이트로 바꾸는 문제. 8번 문제를 보면은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설명 OX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은 QAM 신호에 대한 QAM의 신호 해석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10번은 차동 맨체스터, 우리가 건거리 통신할 때 사용하는 차동 맨체스터 이런 문제. 그 다음에 11번 PSK의 위상차 이런 공식이죠. 그 다음에 샤논의 정리, 전송 속도 계산하는 문제. OFDM에서 전송 속도. 자, 이 문제는 13번 문제는 참 이게 특이한 게, 자, 2023년도에 군무원에 출제가 되었고, 또 요번 24년도 지방직에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6월 달에 OFDM 전송 속도 계산하는 거의 동일한 문제가 올해 지방직과 군무원에 동시에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23년도에 또 군무원에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중복 출제가 지금 최근 들어서 빈번하게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보면은 대역 확산 통신 방식에 대한 비교 특성. 그 다음에 15번 PCM, TDM에 대한 다중화 문제. 그 다음에 20번에 PCM 부호화 문제. 그 다음에 21번은 허프만 부호, 이것이 원천 소스 코딩이죠. 이런 문제. 22번에 OSI7lay의 데이터 링크 특성, 링크의 기능, 데이터 링크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3번은 우리가 네트워크 토폴로지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 24번은 그냥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블록 부호화의 종류 아닌 것은, 이렇게 단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디지털 통신에서 1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뭐 신호 해석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펄스 파형에 있어서 펄스 파형의 직류 성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직류 성분은 다른 말로 평균값이 되는 것입니다. 직류 성분하고 평균값하고는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요 펄스 FT의 평균값을 구할 때는, 자, 어떤 주기를 이렇게 한 주기까지 우리가 FT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서 주기를 나눠주면은 에버리지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먼저 이런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면적입니다. 한
어떤 신호를 한 주기 동안 적분하면은 그 면적을 의미하고 면적을 주기로 나누어 주면은 에버리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은 이제 주기를 구해 보면은 자 이것이 반복되는 주기가 0에서 5죠. 그러면 이거는 t는 5가 됩니다. 5초가 되겠죠. t는 주기는 5초가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적분해 보면은 자 여기서 한 주기 동안의 면적을 적분해 보면은 자 여기서 0에서 5까지 이거를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적분 이 면적은 곧 결국 이 펄스 하나의 면적이 되겠죠. 펄스 하나의 면적. 이 면적이 면적을 구해 보면은 가로는 얼마입니까? 자 여기 보면 6분의 1에서 마이너스 6분의 1에서 6분의 플러스 6분의 1이니까 가로는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되죠. 6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높이가 12죠. 여기 12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면적은 4가 됩니다. 면적은 4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4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은 주기는 5분의 5고 5분의 1이 되겠죠. 곱하기 면적이 4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에버리지는 0.8V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의 주기와 EFT의 주기는 5가 되겠죠. 5초가 되겠고 이것의 직류 성분 즉 평균값은 얼마가 됩니까? 0.8V가 되죠. 그러면은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그림을 앞에 제시하고 그림과 같은 시스템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통신이라든지 전자회로 같은 경우에 그림을 보고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이런 연습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XT 이게 신호파죠. 신호파가 들어오고 코사인 오메가 CT 여기 반송파죠. 반송파인 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반송파 코사인 오메가 CT가 여기서 90도 지연을 하죠. 90도 지연을 하면은 이거는 사인 오메가 CT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신호파가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 신호파가 90도 딜레이 돼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이게 곱해집니다. 곱셈기를 통과해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기능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위상을 건드리니까 디지털 변조에서 뭐 QPSK나 뭐 이런 PSK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PSK, QPSK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죠. 보기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기를 딱 보게 되면은 주로 AM이죠. AM의 일종인데 QSB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변조 방식이죠. 그럼 SSB, DSB, VSB. 자, 이것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QPSK가 나와 있으면 혼돈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을 때 SSB라는 게 뭐죠? 싱글 사이드 밴드잖아요. 그죠? 싱글 사이드 밴드인데, 자, 여기 반송파가 있고, 여기 하측파, 상측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반송파 하고 LSB, USB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뭐 상측파나 하측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송신하는 것을 SSB라고 그러잖아요. 단측파대 통신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했을 겁니다. SSB 변조를 하는 방법은 SSB는 먼저 평형 변조를 해야 되죠. 평형 변조를 하게 되면은 반송파가 제거가 됩니다. 그럼 반송파가 여기 제거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이 첫 번째가 필터법입니다. 필터법을 사용해 가지고 USB나 LSB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 이게 위상법입니다. 페이저 시프터 페이저법이라 그러는데 위상법이 있어요. 요것입니다. 지금 요 그림이 SSB 생성 중에 위상법입니다. 자, 우리가 필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USB를 선택할 때 이 필터 특성이 굉장히 우수해야 되죠. 특성이
굉장히 우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또 시스템 자체가 무거워지고 또 부피가 커지는 그런 방법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이 위상법인데, 위상법은 사실은 수학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플러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상척파가 선택이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선택하게 되면은 하척파가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웨버법입니다. 웨버법은 필터법하고 그 다음에 위상법하고의 하이브리드 혼합 방식인데, 웨버법은 시스템이 좀 복잡해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은 여기 SSB SSB 변조 중에 위상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SSB 변조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풀이의 급수, 풀이의 시리즈를 이용하여 주파수 영역의 신호를 구할 수 있는 시간 영역의 신호 yt가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이거는 이런 문제입니다. 시간 영역의 시간 함수 어떤 yt를 주파수 영역으로 주파수 함수로서 나타내면은 이제 yf가 되겠죠. 자, 시간 영역의 함수를 주파수 함수로 옮기는데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풀이의 급수가 있고, 두 번째 풀이의 변환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풀이의 급수는 비정연파 주기 신호를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비주기 신호를 우리가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옮길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 풀이의 급수죠. 풀이의 급수는 이렇게 시간 영역에서 주파수 영역으로 옮길 때 비정연파 주기 신호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착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 신호여야 되는 거죠. 자, 정연파는 아니어도 됩니다. 비주기 신호. 그래서 풀이의 급수를 전개를 해보면은 A0에 시그마 i가 1에서 n까지 an 코사인 n 오메가 t 플러스 시그마 i가 1에서 무한대까지 해도 되고 n까지 해도 됩니다. bn의 사인 n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이의 급수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요 원함수, 시간함수, 이거는 뭐가 돼야 된다? 비정연파 주기 신호여야 된다 이거죠. 주기 신호여야 된다. 자, 여기 그러면은 주기 신호가 아닌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코사인 2파이 주기 신호죠. 코사인 2파이하고 사인 2파이가 동일한 주파수로서 주기 신호가 되죠. 사인 2파이도 주기 신호죠. 근데 여기 t의 제곱은 우리가 주기 신호가 아니죠. t의 제곱은 이거는 비주기 신호다 이거죠. 비주기. 자, 이거는 이제 t 제곱은 풀이의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주파수 함수로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의 급수로 이용할 수 없는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FM 변조에 대한 설명 OX 문제가 되겠는데, 이거는 틀린 것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AM이라든지 FM의 특성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대비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FM은 메시지 신호, 즉 정보 신호의 크기에 따라 반송파 신호의 주파수 값이 변하는 것이다. 이게 FM의 정석이죠. FM 정석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뭐 이상 없습니다. 자, FM 신호는 입력 신호에 따라 발진 주파수가 변하는, 맞는 거죠. 이거는 발진 주파수를 변하게 하는데, 이것은 뭐를 이용하여 발생시킨다?
자, 위상검출기가 아니죠. 위상검출기는 우리가 PLL에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 위상을 가지고 진폭으로 변환할 때, 이거는 사실은 위상검출기는 수신부 쪽에서 사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신호파의 진폭을 가지고 반송파의 주파수를 이렇게 늘렸다가 또 좁았다가 늘렸다가 좁았다가, 자, 이게 신호파입니다. 신호파의 진폭에 따라서 반송파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장치는 우리가 전압제어 발진기 VCO라든지 PLL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죠. 이거는 주로 수신기에서 FM 수신기에서 사용되는 그런 장치죠. 이거를 이용하여 발생시킨다. 이거 대신에 이제 VCO 뭐 이런 것들을 더가면은 말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수페테로다인 FM 수신기는 이제 수신기 부분이네요. FM 수신 신호를 순시 주파수를 진폭 변화로 변환하여 포락성 검파로 복조한다. 이거는 이제 FM 수신 부분이죠. FM 수신기에 대한 수신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서 맞는 겁니다. 그죠? 자, FM 신호의 위상은 메시지 신호, 그러니까 VT죠. VST 신호에 대한 적분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오메가 FM의 주파수를 보면은 오메가 C에다가 플러스 KVST죠. 신호파의 주파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주파수가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위상을 물어봤으니까 FM의 시타는 결국 오메가 FM을 적분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은 오메가 CT에다가 K의 적분의 VST, VST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FM 신호의 위상, 이거는 신호파의 적분에 비례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되는 거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풀이의 변환에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풀이의 변환의 개념. 여기서는 DSB 변조에 관한 파형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풀이의 변환의 성질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DSB 변조한 신호의 스펙트럼 XF를 구하라 하는 거고, MF는 MT 신호의 풀이에 변한 한 주파수 영역의 함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MT하고 여기 반송파 신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개념이죠. 여기 MT가 들어오고 여기다가 반송파가 CT가 뭐냐면 코사인 2000 파이 T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여기에 나오는 출력, 그러면은 이거는 MT에다가 곱하기 CT가 되겠죠. 이것을 풀이에 변환하면은, 그러니까 주파수 영역의 주파수 영역의 함수를 물어보니까 풀이의 변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같아요. MT 곱하기 CT가 코사인 2000 파이 T죠. 이거를 우리가 풀이의 변환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이의 변환.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봤을 겁니다. 이 함수. 예를 들어서 풀이의 변환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되면은 어떤 XT하고 어떤 코사인 2파이 F0T하고 이렇게 풀이의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2분의 1에 어떻게 되냐면은 x의 f-f0하고 플러스 x의 f 플러스 f0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상측파가 되겠고 이거는 하측파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DSB의 원리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 F0가 얼마냐면은 이거 주파수가 오메가니까 2파이를 나누면은 F0가 1000이 되죠. 1000이 죄송합니다. 많이 아니고 100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이제 교과서 여기 문제에 보면 이걸 MT가 되는 거죠. MT가 되니까 여기다가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0를 하거든요. 그럼 이것은 이걸 MT를 풀이에 변환하는 게 MF잖아요. 그럼 이거 M을 써주고 여기 대신에 F0가 1000을 넣어주면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찾아보면은 2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신호 ST가 주파수가 최소값은 500이고 최대값은 2500Hz이죠. 자, 이런 신호가 있을 때 이 신호를 표본화한 후에 다시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로 복원하기 위해서 최대 얼마 미만의 주파수가 돼야 되느냐, 미만의 그 시간 간격이 돼야 되느냐. 자, 우리가 이것이 이제 신호파죠. 신호파의 최대 주파수가 이거를 FM이라 하겠습니다. FM이 2500Hz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로 샘플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2배의 FM이 되어서 이거는 5000Hz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그 샘플링 간격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거는 주기잖아요. 그죠? 그 샘플링 했을 때 주기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TS는 FS분의 1이 되면 되죠. 그러면은 이것은 5000분의 1이 1초가 되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하면은 5분의 1은 0.2죠. 0.1 밀리세크가 되면은 답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이키스트 샘플링 레이트를 물어보는 문제로서 전형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뭐 그렇게 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뭐 그렇게 자주 출제되고 뭐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진폭과 위상이 같이 변하니까 QAM이죠. QAM 신호입니다. 근데 자, 이게 성상도를 보면은 이게 몇 개입니까? 이게 8개죠. 8개가 지금 4개에 걸쳐서 있으니까 이거는 얼마가 되죠? 그럼 32진 되죠. 이거는 32진 QAM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M이 우리가 32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M은 2의 N성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32가 되려면은 N은 5가 되죠. 즉,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5비트가 원 심벌이 된다는 이런 말이죠. 5비트가 원 심벌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송신기에서 1초에 10만 개의 심벌이 전송된다 이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보레이트죠. 보레이트가 10만이면은 1메가보죠. 1메가 심벌 퍼 세커 SPS로 나타낼 수가 있죠. 심벌 퍼 세커. 자, 이렇게 했을 때 초당 비트 수, 비트율이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가 비트 레이트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BPS죠. 그러니까 비트 퍼 세커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1메가에다가 이것이 한 심벌이 뭐가 됩니까? 5비트가 되죠. 5비트 퍼 세컨드가 되죠. 이것을 우리가 BPS라 그러잖아요. 그죠? BPS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은 5메가 BPS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비트율입니다. 비트율은 5메가 BPS가 답이 되는 거죠. 자, 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디지털 코딩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죠. 자, 우리가 디지털 통신을 전송하기 전에 자, 부호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부호화 과정을. 그래서 부호화는 3단계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단계가
있다 이거죠. 자, 첫 번째가 원천 부호화입니다. 소스 코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채널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인 코딩, 전송 부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과정을 여기 디지털 데이터나 아날로그 데이터를 먼저 원천 부호화, 채널 부호화, 라인 코딩해서 이렇게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부호화 과정이라고 통칭을 하게 됩니다. 하나 보겠습니다. 자, 송신 측에서는 자,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에 소스 부호화, 이거를 원천 부호화를 우리가 소스 부호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채널 부호화하기 전에 원천 부호화를 하죠. 이 원천 부호화는 주로 하는 기능들이 데이터의 압축입니다. 이거는 원천 부호화는 오류 검출과 정정을 위해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라인 코딩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RZ, NRZ, 맨체스터 등등이 있죠.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맞는 거죠. 자, 송신 측에서는 디지털 변조를 통해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정보로 바꾸어서 전송한다. 그죠? 디지털 변조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이렇게 바꾸어서 변조하는 거죠. 자, 수신 측에서는 채널 복호화. 수신 측에 이거 채널 부호화 반대가 채널 복호화죠. 이거를 통해서 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고 복원하여 신뢰성 있는 통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맞는 거죠. 자, 수신 측에서는 소스 복호화. 자, 복호화. 이거는 소스 코딩의 반대가 소스 디코딩입니다. 이거를 과정을 거쳐 데이터를 압축하고 데이터량을 줄인다. 자, 데이터를 압축하고 데이터 양을 줄이는 것은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소스 코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스 부호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뒤가 안 맞죠. 여기에서 수신 측에서 소스 복호화는 이게 요 밑에 말은 소스 코딩이죠. 근데 요 위에 초록색 말은 소스 복호화죠. 그죠? 그래서 말이 틀린 겁니다. 소스 복호화는 보낼 때 압축된 것을 이제 압축을 해제하는 거죠. 압축 풀기를 해야 되는, 압축 풀기를 하는 것이 소스 복호화고, 압축을 행하는 것이 소스 코딩인 거죠. 그래서 이게 4번이 앞뒤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변조 방식이 있는데 그 변조 방식의 어떤 신호, 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이거는 보기를 좀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ASK 같은 경우에는 진폭이 바뀌죠. 예를 들어서 A 코사인 오메가 CT다. 그러면 A가 0이냐 A가 1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파형이 결정이 될 거죠. 그러니까 위에 식하고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SK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A 코사인 A 코사인 2파이 F1T에 따라서, 자, 이거에 따라서 또 아니면 요거나 B 코사인 2파이 F2T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0일 때는 이것이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F2가 전송이 되는 거죠. 다른 주파수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B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0이면은 A가 1이 되고 B가 0이 돼 버리면 되겠죠. 1에 대해서는 A가 0이고 B가 1이 되면은 D 신호 F1과 F2가 구분되겠죠. 자, 세 번째 FM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FM식은 A 코사인 오메가 C 플러스 K VS T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아날로그 변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주파수 오메가가 신호파에 따라서 변하도록 되어 있죠. 자, 네 번째 QAM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폭과 위상이 이렇게 동시에 바뀌게 됩니다. 진폭과 위상. 그래서 우리가 성상도를 보면은 여기 또 여기 또 그 위치도 크기도 또 크기도 같이 위상도 같이 변하는 이런 방식이 됩니다. 자, 여기가 A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0과 1이 그러니까 0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0일 때는 뭐 플러스 1이라고 할 수 있고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것도 플러스 1이 되느냐 마이너스 1이 되느냐 되는 거고, 자, 이것은 위상이죠. 위상 부분이죠. 요 부분이 위상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반송파죠. 그러니까 요 AI의 부호에 따라서 같이 합해지거나 더해지면서 이 AI에 따라서 뭐가 바뀝니까? 크기가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에 따라서 위상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하고 위상이 이렇게 바뀌도록 되어 있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QAM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제가 증명을 하면은 상당히 밑도 끝도 없고, 이거는 이제 요 그림의 요 파형에 대해서 식을 보고 이거는 위상하고 크기가 같이 변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직감을 해야 되고, 나머지 ASK, FSK, FM 파형들은 여러분들이 친숙할 겁니다. 그래서 이 파형을 보고 직관적으로 공시험에서는 직관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기하고 위상이 이렇게 같이 바뀌겠구나 하는 것들을 가지고 QAM이라는 걸 답을 하셔야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기저대역 전송에서 우리가 전송 부호화 방법 중에서 차동 맨체스터 부호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지금 차동 맨체스터 부호화한 것이 이와 같은 파형일 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복호화했을 때 이진 부호 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차등이라 그러기도 하고 차동 맨체스터라고도 디퍼런셜 맨체스터라는 말이죠. 자, 이거는 앞 비트 파형과 위상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여기가 지금 0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파형입니다. 맨체스터는 요 위상 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올라가니까 위상이 안 변한 거죠. 그러니까 0을 두십시오. 0을. 그러면 요거는 또 내려오죠. 이거는 지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을 두면 됩니다. 1을 두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이제 내려오죠. 앞 비트하고 또 이것도 내려오죠. 안 변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0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거는 내려오는데 지금 이거는 올라가죠. 그럼 이거는 1을 두면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010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PSK 위상 천위 변조에서 이와 같이 진폭은 A입니다. 그죠? A 코사인 오메가 CT에 요게 위상이죠. 요걸 위상을 이제 천위시키는 게 PSK입니다. 그래서 여기 i가 0부터 m-1까지 그러면 이거는 m진이 되는 거죠. m진 PSK 변조가 되는 겁니다. m진 PSK. 그러면 요 파이 i 위상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거는 뭐 바로 공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상도를 보게 되면은 자, 성상도를 보면 QPSK 같으면은 4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들은 위상차가 각각 9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위상차 파이 i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가 2파입니다. 한 바퀴 돌면 2파이죠. 그거를 m으로 나누면은 위상차가 될 거고, 이것은 이제 i만큼 또 곱해도 되죠. 2파이의 배수가 되어도 되니까. 그래서 요 위상
성상도의 위상 배치는 n분의 2파이 i가 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전송 용량, 전송선의 용량, 최대 전송 속도죠. 그 전송 선로에서 SNR, 신호대 잡음비가 주어졌을 때 최대로 전송할 수 있는 용량, 이걸 우리가 샤논의 정리, 이 공식만 활용하면 되겠죠. 이거는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C는 우리가 밴드위드에다가 곱하기 로그 2의 1 플러스 SN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가 밴드위드가 4000이죠. 여기 단위가 다 kbps니까 키로, K도 있고 키로도 있네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4로 하겠습니다. 키로가 되겠죠. 로그 베이스 2에다가 1 플러스 4095죠. SNR이 4095입니다. 그러면은 4 곱하기 로그 2에 4096이죠. 자, 여기가 이제 4096은 우리가 이거는 좀 약간 외우고 있으면 좀 편합니다. 이거는 2의 12성이 됩니다. 2의 10성이 여러분들이 1024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1성은 2048이고 12성은 409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죠. 그러면은 48kbps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거는 키로 kbps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은 이거를 bps로 바꾸면은 48000 bps가 나오게 될 겁니다. 48000.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3번 문제인데 이 문제는 OFDM에서 전송률을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참 특이합니다. 이 문제는 23년도 군무원에 출제가 되었고, 자, 또한 요번 24년도 지방직에 출제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지방직에 이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또 군무원에 또 23년도에 출제가 되고 또 24년도에 또 출제가 됩니다. 요즘 OFDM은 신기술로서 우리가 자주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라든지 DMB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OFDM은 앞으로도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이제 OFDM을 그리면은 자, 이것이 48부반송파가 48개입니다. 48개. 그럼 여기서 쭉 들어와 가지고 여기 48개가 찢어집니다. 48개가 부반송파로 이렇게 변조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부반송파가 변조가 되어서 자, 이것이 이제 OFDM의 심벌 간격은 2 마이크로세컨이고, 그러니까 OFDM에서 여기에 이 심벌 간격이 OFDM 변조가 되었을 때 요 심벌의 간격이 요 2 마이크로세컨라는 거예요. 2 마이크로세컨. 그러면은 자, 이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1초에 몇 개의 심벌이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은 이거 역수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2 마이크로세컨분의 1이 되면은 이거는 0.5 메가 심벌 퍼 세크가 됩니다. 1초에 0.5 메가 심벌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변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QPSK 변조가 되거든요. QPSK라는 거는 이는 2비트가 원심벌이 됩니다. 2비트가 원심벌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SPS를 비트 레이트로 바꾸면은 이거는 여기서 한 부반송파에서 0.55 메가에다가 이게 심벌이 2비트가 되거든요. 곱하기 2에다가 비트
per sec니까 bps죠. 이런 여기에 보면 전송 속도가 그러면 이거는 1메가 bps로 이렇게 전송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OFDM 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는 용량, 여기서의 전송 속도거든. 그러면 이것이 한 부반송파가 1메가bps가 되니까 당연히 여기에서는 48개로 쪼개지니까 48메가bps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대역 확산 통신 방식, 스프레드 스펙트럼 통신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SS 방식이 있습니다. 스프레드 스펙트럼 대역 확산 통신 방식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SSS 방식, 다이렉트 시퀀서, 그 다음에 FHSS,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THS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첩 방식이 있습니다. 첩 방식. 자, 이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DSSS가 되겠고 그 다음이 FHSS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DSSS하고 FHSS가 항상 비교 설명을 시험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자, THSS는 독립적으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THSS나 첩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잘 다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가장 시험에 나오는 것이 DSSS하고 FHSS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FHSS를 설명하더라도 이거는 상대적으로 DSSS하고 비교적인 뭐가 넓다, 뭐가 크다 그러면은 DSSS하고 비교해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설명들을 설명으로 할 때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가장의 비중을 둬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역 확산 통신 시스템은 변조기하고 복조기에 우리가 PN 코드를 사용하죠. 의사잡음, 서도 노이즈 신호 생성기가 부과되어 PN 신호에 의해서 대역 확산 통신 신호의 스펙트럼이 확산되거나 송신 쪽에서는 확산되고 수신 쪽에는 역확산된다. 이거 맞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대역 확산 통신 시스템의 그냥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 아주 명확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대역 확산 통신 시스템은 제밍이나 간섭에 강하죠. 그죠? 비행 코드를 통해서 복원되고 하기 때문에 비행 코드가 없으면은 이거는 영향을 받질 않죠. 그래서 대역 확산 통신 시스템은 제밍이나 간섭에 강하다. 그죠? 간섭의 효과를 제한함으로써 통신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맞는 거죠. 자, 이제 FHSS가 나왔습니다. FHSS는 이거는 항상 뭐하고 염두에 두냐면은 DSSS하고 비교적인 그런 것들을 상대적인 비교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송되는 신호의 대역폭을 넓게 사용함으로써 자, 이거를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넓게 사용하는 게 일반 FM이나 이런 거보다는 넓어요. 그렇지만은 요 비교가 넓다는 이 비교가 뭐하고 비교냐면은 DSSS하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보다는 넓지가 않다는 거죠. 넓게 사용한다. 그래서 DSS보다는 넓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여기는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대역 확산 통신 시스템에 관한 설명이니까 AM이나 FM하고 비교해서 넓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대역폭을 넓게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DSSS하고 비교했을 때 넓게 사용함으로 이 말이 이제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전송률이 증가하는 통신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DSSS에 비해서 그렇게 넓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애매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대역 확산 통신
방식에 제한해서 설명할 때이기 때문에 FHSS는 DS보다 대역폭을 더 넓게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틀린 것이 됩니다. 자, DSSS 방식은 PN 코드를 사용한 CDMA, 여기에 CDMA 이동통신에 우리가 DSSS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PCM 하면은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변조 방식은 PCM이고 다중화는 TDM으로 다중화해서 전송하는 PCM, TDM 다중화 시스템에 대해서 전송 속도, 다중화 전송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이제 어떤 것들이 염두에 둬야 되냐면은 PCM, TDM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T1 시스템 우리가 1.544 Mbps가 되는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문제들이 보통 보면은 T1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바로 물어봐 버리는 거야. T1 시스템의 전송 속도가 얼마냐? 그럼 1.544 바로 이렇게 암기해서 찍는 문제였다면은 올해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원리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냥 단순 암기만 했으면은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T1 시스템에서 왜 1.544 Mbps가 나오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생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다음에 20개의 음성 채널이 있어요. 그죠? 음성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샘플링 하는 속도가 8000분의 1초죠. 8000분의 1초. 그러면 요거에 간격이 이러니까 샘플링 주파수는 FS는 샘플링 주파수는 8kHz예요. 그죠? 표보나 간격, 주기가 8000분의 1초니까 샘플링 주파수는 8kHz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각 표본화된 샘플을 16비트로 부호화한다는 거죠. 16비트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프레임마다 한 비트가 추가된다. 이게 동기비트입니다. 동기비트. 우리가 T1 시스템 같으면은 192비트에다가 동기화 비트 한 비트가 추가가 돼서 총 193비트가 한 프레임이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면은, 자, 쭉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이게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은, 자, 이게 20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하고, 땡 가서 여기에 20번째 가 있고, 여기에는 동기비트 한 비트가 추가가 됩니다. 이거는 동기비트입니다. 그러면 요 각각의 한 사용자가 몇 비트씩 부호되느냐 하면 16비트입니다. 이것도 16비트. 각 16비트로 이렇게 부호되면은, 자, 이것이 한 프레임이거든요. 그럼 한 프레임은 몇 비트로 구성이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면은 16 곱하기 가입자가 20이죠. 그 다음에 한 비트가 동기화 비트가 추가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요거 하면은 320에다가 하나 하니까 321비트가 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당 321비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이 이제 어떤 속도로 됩니까? 8kHz로 이렇게 날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21비트에다가 우리가 8kHz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이 2568 kbps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보기에 보니까 메가로 되어 있으니까 2.568로 바꾸면은 메가bps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 하에 해당합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는 안테나 안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안테나 문제라기보다는 물리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자, 4분의 1 파장 안테나를 채택하고 있어요. 4분의 1 파장 안테나가 이렇게, 자, 접지에다가 길이가 4분의 1을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중심 주파수가 900MHz일 때 이 길이가 4분지 란다를 계산하니까 8cm였어요. 그럼 요거를 1.8기가니까 1800이죠. 1800MHz를 사용하면은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800에서 1800, 즉 2배, 주파수를 2배 높이면은 안테나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란다는 F분의 C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물리에서도 나오고, 이거는 뭐 그냥 공학에서는 반드시 나오죠. 파장은 F분의 C다. 이거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계산을 해서 해도 되는데, 자, 이거는 비례 반비례 식으로. 란다는 F의 반비례죠. 반비례죠. 란다가 F가 커지면 란다는 줄어들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2배 올라가면은 이거는 길이는 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cm죠. 4cm입니다. 주파수가 2배 올라가니까 파장은 반비례하니까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4cm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동통신과 같은 무선통신 채널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선통신 환경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휴대폰 이동통신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건물과 같은 장애물로 인하여 전파의 음영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 음영지역이라는 것은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음영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가려가지고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음영지역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저 채널의 다중경로로 인하여 지연 확산이 시간 지연 확산을 일으킵니다. 자, 이거 지연 확산 때문에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동통신 환경에서는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여기가 기지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지국에서 그럼 여기가 모바일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자, 직접 오는 직접파하고 여기 반사돼서 오는 파,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서 오는 회절파,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뭐가 생깁니까? 시간 지연이 생기죠. 시간 지연 때문에 데이터의 이제 확산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여기 기지국이 있습니다. 기지국에서, 자, 여기 차가 이렇게 이동을 V라는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파수 F를 이렇게 보내겠죠. 그러면 여기 수신 주파수 F-는 자, F하고 같아야 되는데 플러스 FD가 생깁니다. 이게 도플러 시프트예요. 주파수 천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동 속도 때문에. 자, 이거는 FD는 란다분의 V 코사인 시타라는 식으로 일어납니다. V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FD가 비례해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죠? 이제 이것이 도플러 효과예요. 도플러 효과에서 주파수 천이가 일어납니다. FD가 발생하죠. 이까지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이 일어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도플러 시프트하고 이 주파수 선택성 페이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자, 자유공간에서 송수신기의 경로손실, 우리가 경로손실, 이거를 패스로스라 해가지고 LP인데 이 공식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란다분의 4파이 D의 제곱입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은 이것이 경로손실은 거리의 제곱,
거리라는 게 여기서 D를 의미하거든요. D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FDMA 방식입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 접속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는 채널 수를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동통신 시스템이 있는데 상향 링크가 있고 하향 링크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자, 요 업링크는 주파수 대역이 824에서 839를 사용하고 자, 다운링크는 859에서 874를 사용합니다. 자, 이 하나에 이거를 우리가 업링크가 되겠고 이거를 다운링크가 되겠죠. 자, 하나에 우리가 밴드위드를 보게 되면은 밴드위드를 보면은 15MHz입니다. 자, 15MHz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를 주파수 분할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주파수를 쪼개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자, 각 채널의 한 사용자의 각 채널의 밴드위드는 30kHz입니다. 30kHz. 그러면은 이게 채널 수가 나오죠. 채널 수가 나오는데 채널 수 N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드 밴드는 두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30kHz하고 15MHz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은 자, 30 곱하기 10의 3성이고 15 곱하기 10의 6성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500이 나옵니다. 500개의 채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각 셀에서는 몇 명까지 통신이 가능한가 했죠. 그러면 여기서 주파수 재사용률이 4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입자 수는 한 셀에서 가입자 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 500개의 채널이 있는 데다가 주파수 재사용률이 4가 있으니까 4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은 125 가입자가 125명이 동시 접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면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이번 시험에 하나의 오게티라고 보는 게 요 16번하고 사실은 개념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16번과 19번이 사실은 중복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다시피 파장은 란다는 F분의 C라는 이 공식을 적용하면은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공식이 16번과 19번에 중복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16번과 19번은 중복 출제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기가의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파장은 얼마인가? 이 공식을 적용하면 된다 이거죠. 전파의 속도를 우리가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초속이니까 이게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 퍼 세커 빛의 속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란다는 F가 얼마입니까? F가 3기가니까 3 곱하기 10의 9성이라고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C가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 퍼 세크고 이거는 세크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약분하면은 0.1 메타가 나오게 되는 거죠. 0.1 메타는 여기 보기에서 가장 가까운 게 10c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우리가 PCM입니다. PCM에서 2비트 균일 양자화를 시행한다. 각각의 샘플링이 2비트로 바뀐다 이 말이죠. 2비트 PCM입니다. 자, 이런 부호화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 자, 우리가 샘플링을 하니까 PAM 신호를 제가 그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하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7이 나왔어요. 두 번째 값은
0.3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해보니까 하나는 1.2가 나왔어요. 1.2 샘플 값이. 그 다음에 0.6이 나왔어요. 0.6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이런 값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양자와 컨타이제이션 할 때 대표값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대표값을 어떻게 설정했냐면은 자, 0.5에다가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플러스 0.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플러스 1.5. 자, 여기는 뭡니까? 마이너스 1.5, 여기는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0.5, 그 다음에 여기는 1.5로 이렇게 4단계로, 그러니까 양자와 레벨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디지털 부호할 때는 여기는 00을 넣고 여기는 01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이 되겠고 여기는 1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부호를 00, 01, 10, 11로 이렇게 부호를 이렇게 매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샘플들, 이게 이제 양자화를, 자, 이게 1.7이니까 제일 가까운 게 어디로 갑니까? 요리로 가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7은 1.5로 이게 양자화되면서 마이너스 1.5로 되면서 이거는 부호가 어떻게 되죠? 00을 따라가죠. 여기는 00입니다. 그 다음에 0.3 이 샘플은 어디로 갑니까? 0.5로 양자화 되겠죠. 0.5로 양자화 되면서 이 부호는 0.5로 양자화 되면서 그때 부호값이 얼마죠? 10이죠. 10으로 부호화가 됩니다. 자, 1.2는 어디로 됩니까? 크기가 1.5에 제일 가깝기 때문에 결국 11로 이 비트는 11로 부호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0.6은 마이너스 0.5로 부호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부호화가 되냐면 0, 1로 부호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디지털 PCM 부호화를 거쳐 최종 값은 어떻게 이진화가 되겠느냐. 자, 여기 마이너스 1.7은 00, 그 다음에 0.3은 10, 그 다음에 1.2는 11, 0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호화가 되겠다 이거죠. 그럼 이걸 찾아보면은 첫 번째 샘플은 00, 두 번째 샘플은 10, 그 다음에 세 번째 샘플은 11, 그 다음에 네 번째는 01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부호와 관련된 문제인데, 자, 심벌 신호의 발생 확률에 따라서 다른 길이의 코드를 하는 우리가 허프만 코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트로피 코딩. 자, 이거는 우리가 부호화를 할 때 최소 엔트로피 부호화 기법 중에 최소 부호화 또는 엔트로피 부호화 이런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최소 부호화가 되면은 결국 데이터의 압축이죠. 압축을 관장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 압축을 관장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단계에서 행하느냐 하는 거죠. 어느 단계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인가. 데이터의 압축을 관장하는 것은 우리가 원천 부호화죠. 원천 부호화, 소스 코딩이죠. 소스 코딩 과정에서 이 데이터 압축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OSI 7계층, 제가 여러 번 나온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문제입니다. 이거 중에 2계층인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7계층 중에 2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도 가장이라는 말을 가장 또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전송 단위가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2계층은 프레임이죠.
여러 개의 bit들을 모아서 bit는 우리가 물리계층의 우리가 전송 단위죠. bit들을 모아서 프레임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 계층의 전송 단위는 프레임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맞는 거죠. 수신척에서 비트 오류가 있을 때 송신척에 알려 재전송을 요청한다. 이것도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즉 오류 검출과 정정을 담당한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단말들이 하나의 공통 링크에 접속하는 것을 조율하는 프로토콜을 수행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흐름 제어 속도 제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의 기능 중에 흐름 제어, 속도 제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 단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때에 흐름 제어와 속도 제어를 관장한다. 맞는 겁니다. 자, 여기 3번을 보게 되면은 포트 주소, 여러분들이 포트 주소 하면은 IP 떠오르죠. IP 주소를 이용해서 목적지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특정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것들은 주로 네트워크 계층에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서 네트워크 토폴로지 관련된 문제, 이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토폴로지가 있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구조적인 형태, 이거를 우리가 토폴로지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망형, 메시형이죠. 그 다음에 링형, 스타형, 그 다음에 버스형, 이런 것들이 쭉쭉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특징,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읽어보면은 사용하던 해선에 오류가 발생하면은 다른 해선 경로를 이용하면 되므로,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 쪽에서 오류가 발생했어. 그러면 다른 해선으로 우회 경로가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먼저 키워드가 탁 떠오를 겁니다. 분산된 자원의 공유가 쉽다. 하나의 노드가 여러 개의 노드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유리하다. 당연히 메시, 망형이 그림이 떠오르죠. 망형이라는 것은 여기에 노드들이 있으면은, 자, 노드들끼리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다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메시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류가 나도 우회 경로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장점. 그 다음에 한 노드가 여러 개의 노드들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유리하다. 벌써 답이 망형이라는 것을 나왔습니다. 그죠? 자, 노드 간 상호 연결에 해선이 많이 필요하여 망구성이 복잡하다. 그죠? 자, 이거 라인의 개수는 2분의 n-1 개가 라인이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게 비용이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24번입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 하. 자, 이번 시험에는 단순 암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딱 두 문제 출제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냥 단순 암기.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런 단순 암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었는데 요번에는 단순 암기가 많이 줄었죠. 자, 우리가 채널 부호화 중에서 주로 채널 부호화, 오류 검출과 정정을 하는 그런 채널 부호화 방법 중에서 채널 부호화 방법은 블럭 코드가 있고, 자, 채널 부호화 방법에는 크게 블럭 부호화가 있고 비블럭 부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블럭 코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블럭 코드가 아닌 거. 그러니까 각 블럭 단위로, 그러니까 자, 이게 블럭 단위로 이렇게 쪼개져서 전송하는 것이 이렇게 블럭 부호화입니다. 비블럭 부호화는 요것하고 요것 사이에 연관성을 갖습니다. 서로 앞 블럭과 뒷 블럭의 연관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전송하는 것이 비블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블럭 코드의 아닌 거, 블럭 코드가 아닌 거,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컨볼루션 코드가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하시면은 바로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이거는 AM과 FM에 대한 비교 설명 문제가 되겠습니다. 난이도 하입니다. 자, FM과 AM 방식에 대한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주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FM은 주파수 변조는 AM에 비해 이득과 수신 감도가 우수하다. 맞습니다. 그죠? 진폭 변조는 FM보다 소비 전력이 높다. 그죠? 전력을 높게 사용합니다. 자, FM은 AM보다 페이딩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죠? AM이 페이딩의 영향을 더 받죠. 그러니까 FM은 덜 받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답은 AM 변조는 주파수 변조에 비해서 점유 주파수 대역이 넓다. 이거 잘못된 거죠. 좁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2024년 군무원 통신공학은 제가 특징적으로 한마디 하면은 아주 잘 출제되었다. 그죠? 왜냐하면은 단순 암기에서 단순 암기가 두 문항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원리와 이론을 알아야만이 이것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다. 그래서 좀 깊숙하게 공부를 하셔야만이 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쉽게 공부한, 단순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난이도가 올라가고, 학원에서 좀 깊게 원리와 이런 것들을 좀 깊게 공부한 학생들은 난이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우리 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많이 자주 접한 문제들, 원리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주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공부한 학생들은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중에는 난이도가 통신공학 난이도가 어렵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변별력이 아주 좋다. 변별력이 우수한 그런 문제다. 이 말이 좋은 거예요. 이게 변별력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대충 한 학생들은 점수가 낮아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깊게 한 학생들은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변별력이 굉장히 시험에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볼 때는 아주 우수한 그런 출제위원들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진 문제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런 문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는 통신지, 군무원 통신지 9급에 여러분들이 한 60점 이상을 받으면은 좀 우수하다, 잘 받았다, 우수하게 받았다. 한 70점 이상을 여러분들이 받았다 하면은 이거는 합격 안정권입니다. 합격. 어떤 시험이더라도 이 정도 문제에서 70점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우수하고 완전 안정권입니다. 60점 이상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우리가 군무원 통신직은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 50점 이상을 받았으면은 그래도 합격 가능권이다 이거죠. 합격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 50점 이상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한 70점 이상씩 쑥쑥 받았을 겁니다. 이런 애들은 굉장히 우수하고 공부를 깊게 한 학생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고,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들어서 엘림 에듀넷이나 또는 엘림 고시학원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입시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엘림에듀넷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단부에 보면은 카톡 상담하기가 있습니다. 카톡 상담에서 여러분들이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제나 아니면은 입시 관련해서 임용 시험 관련해서 상담 들어오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